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길고도 조용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만,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아오느라 자기 이름을 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의 커다란 결심이 되더군요. 시작할게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먼저 깨어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아주 오래된 버릇처럼 몸이 부엌 쪽으로 길을 냅니다. 전날 밤 씻어둔 쌀을 솥에 안치고 김치를 한 접시 꺼내놓고 손녀 도시락 반찬을 순서대로 만듭니다. 계란을 2개 깨서 젓가락으로 동그랗게 풀고 소금 한 꼬집, 우유 한 모금 넣어 달걀말이를 부칩니다. 브로콜리는 아주 조금만 삶아 초간장에 무칩니다. 사과는 껍질째 얇게 썰어 지퍼백에 담아둡니다.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던져 넣을 때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옵니다. 라디오를 켜서 볼륨을 6으로 맞추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에 맞춰 콩나물 뿌리를 똑똑 끊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빠르게 걸어 나와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6시에 딱 맞춰주세요. 친구들이 와요. 냄새 강한 건 빼주세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덜어놓고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다. 말은 짧지만 마음은 길게 흔들립니다. 오늘도 그래야만 이 집이 편해지리라는 믿음이 오래된 습관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의 기준이 언제부턴가 딴 사람의 잣대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콩나물 껍질처럼 어중간하게 손끝에 걸립니다. 점심 무렵 라디오 코너가 바뀌고 사연 읽는 목소리가 흐릅니다. 어머니는 손을 씻고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턱걸이에 놓으며 햇빛을 한 움큼 쥔다고 생각합니다. 햇빛은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으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방문 틈 사이로 묘하게 선명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아버님은 가족이시지만 사실 어머니는 제 가족은 아니잖아요. 문턱을 넘지 못한 문장이 바닥에 떨어져 어머니 발등 아래 얇게 퍼집니다.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몸을 굽히다 말고 빨랫집게를 꽉 짚습니다. 박힌 집게 자국이 손톱 밑으로 흰 줄을 남깁니다. 그 말이 왜 이토록 선명할까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이렇게 차갑구나 하고 그날 처음 배웁니다.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다른 말들이 뒤척입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돌려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어머니, 아침에 라디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애들 자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예요. 정확히 따로 줄여주세요. 말끝마다 작은 가시가 달려 있었는데 그동안 어머니는 그 가시에 살이 베이면서도 웃으며 설거지를 했는지 모릅니다. 허리는 오래전부터 말을 했습니다. 쪼그려 바닥을 닦을 때마다 장을 보고 돌아와 양손이 묵직할 때마다 밤에 눕기 위해 몸을 비트는 순간마다 허리뼈가 모래로 갈리는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수술하시죠. 병원 의사는 2차례의 X선과 한 번의 MRI를 보고 단정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어머니는 병원 가운을 걸치고 기다립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묻습니다. 보호자분은 아직? 어머니는 사람 좋은 미소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바빠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한국의 어른들이 너무 자주 사용하는 주문 같은 말이지만 마취가 풀릴 때의 하얀 천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손을 꼭 잡고 물 한 모금 하실래요? 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병실 창문 틈으로 바람 한 줄기가 들어오는데 그 바람보다도 마음이 더 빨리 식어간다는 사실을 그날 밤 배웁니다. 퇴원 후 첫날, 며느리는 여전히 바쁩니다. 냉장고에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어머니, 소독제는 싱크대 밑, 분리수거는 날짜 지켜주세요. 저녁 6시 정확히. 어머니는 싱크대 앞 의자에 앉아 묻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로 불려야 하니? 며느리는 대답 대신 시계를 봅니다. 6시까지 남은 거 아직 30분. 말은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이 손을 넣습니다. 오래전 통장과 보험 해약 환급금 영수증, 남편 장례식 때 썼던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하얀 봉투. 남편이 떠난 뒤 매달 조금씩 불려온 작은 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샀고 그 집에서 아들과 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집이 더 이상 어머니의 집이 아니게 된 듯합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쥐고 밤새 천장을 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부동산 중개사는 말이 빠르고 손이 큽니다. 햇빛 좋고 구조 깔끔하고 요즘 이 동네 찾는 분들 많아요. 금방 나갈 겁니다. 신혼부부가 와서 방을 둘러보고 욕실 타일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일어납니다. 행복했을까, 과연? 처음에는 틀림없이 행복했지. 아들의 웃음, 손녀의 작은 손, 저녁밥 냄새가 복도에 퍼질 때 나는 뿌듯함. 그러다 언제부터인지 내 자리는 점점 좁아졌고 나의 목소리는 시끄러움이 되었지. 허락받지 못한 존재처럼 조심스레 발 뒤꿈치를 세우고 다니던 날들이 길어졌지. 그렇다면 이제는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야 한다.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으로. 계약은 빨랐고 잔금일은 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옷장 깊은 곳에서 자신의 옷을 접어 박스에 담습니다. 박스는 놀랄 만큼 적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에 살았지만 내 것을 위해 산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녀의 그림, 아들의 트로피, 며느리의 요리책 사이에 내 이름이 적힌 책은 거의 없습니다. 박스 옆면에 굵은 매직으로 씁니다. 홍미연. 그 두 글자가 낯설 정도로 진합니다. 이름을 적는 동안 손이 조금 떨리고 떨림이 가라앉자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봅니다. 각이 잡힌 커튼, 반듯한 소파, 늘 제 위치에 그대로 있어온 테이블. 그동안 고마웠다. 벽을 향해 작게 인사합니다. 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햇빛이 유난히 길게 머뭅니다. 아들 가족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제주 3박 4일. 잘 다녀올게. 어머니는 그 말의 뒷면을 읽습니다. 우리끼리 가족 여행.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분명하게 선을 긋는 날, 어머니는 집의 열쇠를 테이프로 감싸 문고리에 걸고 현관문을 닫습니다. 트럭은 국도를 따라 달리고 창밖으로 바다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트럭 기사가 내려줄 때 어머니는 두 손으로 바닷바람을 받습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콧등을 지나 머리카락 사이로 스밉니다. 작은 집의 문을 열자 소금기 섞인 바람이 먼저 들어와 바닥을 훑고 나갑니다. 방 2칸, 주방 하나, 그리고 창가에 오래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 하나. 첫날 밤, 이 집에서는 라디오 볼륨을 7으로 해도 아무도 시끄럽다 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바람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소음이 아니라 소리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지나치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이름을 묻지도 않고 먼저 자리를 내주는 동네의 마음이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을 찾아갑니다. 초등학교를 개조한 작은 건물, 운동장 자리에 텃밭이 가득합니다. 이름부터 적습니다. 홍미연.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일은 오늘 들어 2번째지만 그 2번째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회관에서는 오후 4시에 노래 배우기가 있다 하고 목요일엔 글쓰기 모임이 열린다 합니다. 어머니는 일단 노래 수업부터 앉아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모두가 바다가 보이는 마을을 부르는데
가사보다 먼저 마음이 나갑니다. 두 소절 부르고 나니 목 안에 쌓였던 먼지가 훅 가시는 기분이 듭니다. 글쓰기 모임은 다음 주에 나가보기로 합니다. 집에 돌아와 공책을 펼치고 맨 앞장에 한 문장을 씁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나였다. 점 하나까지 또박또박 찍고 공책을 덮습니다. 문장 하나를 쓰는데 오래 걸린 이유는 이 문장이 이제부터 자기 삶의 기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뜹니다. 엄마 잘 지내? 응, 받아본다. 엄마 미안해. 아들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 장모님 댁에 얹혀 지내는데 눈치가 보이고 애들도 낯설어하고 엄마가 해준 거 그게 얼마나 컸는지 지금 알겠어. 어머니는 창밖의 파도를 한번 바라본 뒤 차분히 대답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게 있지. 아들은 머뭇거리며 묻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어머니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 중이야. 너희도 너희 이름으로 살아. 그게 나한테 하는 제일 큰 효도야.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일정하게 다가오고 일정하게 물러갑니다. 어머니는 파도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붙잡지 않고 떠나보내고 그래도 다시 오는 법을. 가을이 깊어질 무렵 아들과 며느리, 손녀 둘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소리칩니다. 할머니. 손녀의 손이 어머니의 손을 끌어당깁니다. 모래성 같이 쌓아차요. 며느리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했던 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모래를 쥔 손을 털며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며느리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른 것이 보입니다. 그 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상처였지만 방향이었지. 덕분에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용서라는 말보다 우리 약속하자. 서로의 경계를 지키자.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 하지 말고 대신 자주 오너라. 같이 밥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리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마른 멸치 한 줌을 먼저 볶아 비린내를 잡고 된장을 푼 뒤 물을 넣어 한 소끔 끓입니다. 호박과 파를 송송 썰어 마무리합니다. 계란말이는 아이들 취향대로 설탕을 아주 조금 넣어 부드럽게 말아줍니다. 아들은 밥 두 그릇을 비웁니다.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말합니다. 엄마, 이 맛이 그리웠어. 어머니는 웃습니다. 맛은 손에 남는 게 아니라 시간에 남는 거야. 같이 있어야 나는 맛이지. 설거지를 하겠다고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릅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수건을 건네며 말합니다. 같이 하자. 물 흐르는 소리가 부엌에 가볍게 넘칩니다. 그 물소리는 심부름의 소리가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우는 소리입니다. 그날 밤 가족은 바닷바람을 뒤로 하고 돌아갑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는 김장 담그기가 열립니다. 어머니는 팔소매를 걷어 올리고 배추를 소금물에 담급니다. 옆자리에 우덕수 어르신이 과메기를 손질해 가져옵니다. 미연 씨, 오늘 거 살이 꽉 찼어요. 어머니는 갓 담근 열무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건넵니다. 입맛 없을 때 한 젓가락 하세요.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손길을 신뢰하면 가족이라는 말이 굳이 족보를 찾지 않아도 되더군요.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하나 더 적습니다. 가족은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 그 문장은 공책에도 옮겨 적힙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사회자가 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동네 낭독회 열어요. 주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법 어떠세요? 모두가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공책을 더듬습니다. 맨 앞장에 쓴 그 문장이 마음을 밀어줍니다. 낭독회 날 맨 앞줄에 아들과 며느리, 손녀들이 앉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나였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이어집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칩니다. 눈가가 젖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대 아래로 내려가 며느지를 안아줍니다. 며느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법. 봄이 오면 동네의 벚꽃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릴 때 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지 않습니다. 그냥 두기로 합니다. 예쁘게 흩어지는 건 흩어지게 두는 것도 집을 돌보는 방식이니까요. 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토마토 모종을 하나 나눠줍니다. 미연 언니, 이거 키워서 여름에 나눠 먹어요. 어머니는 베란다에 모종을 심고 매일 물을 줍니다. 줄기가 자랄 때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얘는 금실, 얘는 관용. 식물이 자라듯 관계도 자랍니다. 물을 너무 주면 뿌리가 숨이 차고 너무 아끼면 잎이 마릅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일, 사랑엔 늘 그게 어렵지요. 어머니는 스스로에게도 그 거리를 허락합니다. 아침엔 자신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오후엔 낮잠을 허락하고 저녁엔 보고 싶은 드라마를 끝까지 봅니다. 중간에 대사를 되돌려 보아도 누구도 눈을 흘기지 않습니다. 여름 초입,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손글씨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했던 말, 문턱에 떨어진 말이었다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 발밑에서 얼마나 오래 밟혔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릴 일이 있으면 가능하세요? 라고 묻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족합시다. 어머니는 편지를 접어 책갈피로 씁니다. 책갈피는 늘 책의 한가운데를 차지하진 않지만 어디까지 읽었는지 상기시키는 고마운 물건입니다. 관계도 그러하겠지요. 어디까지 왔는지 서로 기억하는 일.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동네 어기 배수구가 막히고 물이 역류합니다. 회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미연 씨, 고무장화 있으세요? 남쪽 골목 쪽이 위험해요. 어머니는 장화를 신고 우비를 걸칩니다. 몇 사람이 삽을 들어 배수구를 팝니다.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쉽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이불을 펴며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발 하나 더 담그는 일은 결국 내 삶을 더 넓히는 일이구나. 다음 날 새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어제 고맙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감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별일 아니에요. 라고 답하지만 사실은 마음 한쪽이 환하게 켜집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이 손녀들과 함께 다시 옵니다. 손녀는 바닷가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를 주워와 종이컵에 담아 건넵니다. 할머니, 이건 바다의 편지래요. 귀에 대고 들으면 목소리가 들려요. 어머니가 귀에 가져다 대자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만든 천천한 숨소리. 어머니는 웃습니다. 바다가 내 편지를 내 귀에 번역해 주는구나.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생활비 통장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봉사활동 같이 했는데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 누구를 돌본다는 게 사실 얼마나 큰일인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시간은 한 바퀴 더 돌아 겨울을 향합니다. 어머니는 체력을 위해 요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을 반복합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숨이 들어오는 만큼만 내보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 말이 요가 수업을 위한 안내인 동시에 일상을 위한 주문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관계도 숨처럼 들어온 만큼만 내보내는 게 균형이겠지요. 누군가가 무리에 들어오면 숨이 가쁘고 내가 무리에 내보내면 금세 허탈해집니다. 그러니 적당히 가능한 만큼만. 낭독회는 계절마다 열립니다. 세 번째 낭독회에서 어머니는 새 글을 읽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나를 장식품으로만 여겼다. 거실의 소파 옆, 언제나 제자리에 있지만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장식품. 그러나 이제 나는 장식이 아니라 사용되는 물건이고 싶다. 닳고 긁히고 때로는 고쳐 쓰이더라도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물건.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이어집니다. 우덕수 어르신이 과메기 대신 박수를 칩니다. 미연 씨, 오늘 글 참 좋았어요. 며느리는 눈가를 훔치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이름으로 사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해요라고 말하는 것부터요. 거절당하면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까지요. 이제 라디오는 늘 7입니다. 어떤 날은 8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밤이면 바람 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히고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립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시끄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이 자기의 소리를 내는 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손가락으로 말풍선을 그려 넣는다면 그 안에는 이 말이 들어갈 것입니다. 홍미연 수고했다. 이제는 내가 내 편이다. 어느 날 동네 아이가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할머니, 학교 숙제로 마을 어르신 취재해야 해요. 할머니 인터뷰해도 돼요? 어머니는 의자를 2개 내놓고 물을 건넵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왜 여기로 이사 오셨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답합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라디오 볼륨을 올리고 싶어서. 아이가 킥킥 웃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지. 아이는 공책에 크게 적습니다. 허락 없이 라디오 볼륨을 올리고 싶어서. 숙제 발표 날 교실 안에서 아이의 글이 읽힙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라디오를 8까지 올립니다. 누군가의 숙제 속에서도 자신의 이유가 또렷해졌으니까요. 또 한 번의 여름, 시장 골목에서 아주머니가 소리칩니다. 언니, 토마토 잘 익었어요? 아주 달아. 나눌 만큼 열렸어. 어머니는 토마토를 소쿠리째 들고 회관으로 갑니다. 모두가 한 움큼씩 집어먹습니다. 당도가 높아 한 번에 2알을 입에 넣습니다. 씹을 때마다 여름 햇살이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우덕수 어르신이 농담합니다. 미연 씨, 금실 토마토는 누구랑 나눌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과 그리고 나랑. 모두가 웃습니다. 자기 자신과도 나누겠다는 그 말이 동네에 오래 남습니다. 편지는 가끔씩 주고받습니다. 며느리는 부탁을 할 때 먼저 묻습니다. 가능하세요? 어머니는 가능한 날엔 응. 어려운 날엔 오늘은 어렵구나.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간단함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사실을 서로 압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저녁했다. 된장찌개 끓였는데 엄마처럼은 안 되더라. 어머니는 웃으며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멸치를 먼저 볶아라. 냄비 바닥이 조금 색이 날 때까지. 그 다음이 된장이야.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창밖에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여전히 일정하게 밀려오고 물러갑니다. 일정함이 위로가 되는 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도 바다는 밀려올 것이고 어머니는 라디오를 켤 것입니다.
볼륨은 아마 7이나 8쯤이겠지요. 커피를 내리며 베란다에 토마토 줄기를 쓰다듬으며 가끔은 공책에 새 문장을 적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누구의 엄마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만 불러보세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허락 없이 라디오 볼륨을 올려도 되는 방 하나가 마음속에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방이 넓어질수록 이상하게도 관계는 더 편안해지더군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소리를 내며 서로의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사이. 그게 우리가 꿈꾸는 가족의 모양 아닐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결심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에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고정 댓글의 한 줄 응원은 이 채널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수 있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